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이게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최근 들어 저희 쪽 일본 스토리 담당하시는 작가님들이 소재를 주실 때 부쩍 호스트바에 빠진 여성들의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음지에 있던 문화가 점점 대중화되고 또 그로 인해 피해자도 가해자도 자주 등장하는 듯한데 오늘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일본에 계신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실제로 주변에 정말 호스트바를 자주 찾는 여성이 많은지 아니면 그건 여전히 소수의 유흥일 뿐인지 그 현실을 좀 댓글에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본 시즈오카현 누마즈시는 도쿄에서 전철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웅장한 후지산을 배경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진 전경을 자랑하죠. 혹시나 여러분이 관광을 가신다면 대표적인 장소로는 센본하마 해변이 있는데요. 이 이름 자체가 천그루의 소나무 해변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안선을 따라서 울창한 소나무 숲과 해변이 펼쳐지죠. 특히나 이곳은 낚시꾼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안에서 불과 몇 미터만 나가면 수심이 훅 깊어진대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서식하는 특이한 어종들을 낚을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사시사철 낚시꾼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지난 2023년 5월 27일 아침 6시 45분입니다. 센본하마 해변에서 낚시를 하러 한 30대 남성이 도착합니다. 낚싯대 설치해 두고 자리 잡고 앉아서 신호가 오길 기다리던 중인데 갑자기 어디선가 좀 역한 탄 냄새가 풍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생전 처음 맡아보는 기괴한 냄새였어요. 뭘 이렇게 태우는 건가 궁금해서 주변을 살펴보던 중 저쪽 해변에서 모닥불 앞에 앉아있는 한 쌍의 남녀를 발견합니다. 근데 이렇게 실눈을 두고 봤죠? 순간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해요. 그 활활 타고 있는 모닥불 안에 어린아이의 시신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무슨 화장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랄까요? 그 남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급히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수사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커플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닥불 장작 위에 타다만 갓난아이의 사체가 발견됩니다. 와, 너무도 충격적이에요. 이 아이가 신장이 한 50c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기죠. 실제로 나중에 부검을 해보니까 생후 하루 이틀 된 여자아이였어요. 즉각 경찰은 남녀 커플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센본하마 그 해변 인근의 CCTV 다 수거해서 며칠간 분석하면서 이들의 행적을 쫓았죠. 알고 보니 사건 당일 새벽 그 아무도 없는 고요한 해변가에서 두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더니 나뭇가지를 모으더라고요. 그걸로 불을 지폈고 이내 불길이 거세지니 그 안에 아이를 넣고 몇 시간 동안이나 타는 걸 지켜봤죠.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섬뜩합니다. 이후 행적은 어떻게 되냐?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에 이들이 해변가를 떠나서 누마즈시 시내의 넷카페에 들어가는 게 확인됩니다. 6월 1일 경찰은 두 사람을 시신 유기 및 손괴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들이 누구였냐? 나이도 어려요. 24살의 여성 아사누마 칸나였고요. 그리고 이보다 더 어린 20살의 남성 타카미 나오키였죠. 여기서 문제는 이들과 죽은 아기가 어떤 관계였냐는 거예요. DNA 검사를 해봤더니 아사누마는 아이의 친모였어요. 엄마요. 하지만 타카미와는 혈연 관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아사누마한테 애아빠 누굽니까? 라고 묻게 되는데 여기서 아사누마가 자기도 친부를 모른대요. 임신했을 당시에 워낙 많은 호스트들과 피임 없이 잠자리를 즐겼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미치겠죠. 해당 사건은 애엄마가 애가 태어나자마자 불태워버린 아주 그냥 악마 같은 사건이다 라는 타이틀로 연일 일본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연스럽게도 아사누마의 신원이 알려지거든요. 근데 이후에 여러 남자들이 내가 친부가 아닐까 싶다 라면서 막 연락을 해오는 거예요.
이거 벌써부터 막 막장 스토리 냄새가 풀풀 나죠. 일단 아사누마와 타카미가 이 누마즈시에 온 건 8개월 전인 지난 2022년 9월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워낙 돈에 쪼달려서 평범한 월세방이나 모텔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 저렴한 넷카페를 전전하게 되죠. 이 넷카페가 뭐냐면 일본에서 24시간 운영되는 장소인데 흔히 보는 곳이라고 해요. 돈을 내면 개인 부스가 주어집니다. 그 안에서 만화를 볼 수도 있고 컴퓨터를 하고 또 밥을 먹거나 아예 잠을 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월세를 못 내는 저소득층이 주로 장기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넷카페 난민이라고 부를 정도죠. 얼마냐 이게 궁금했는데 1박에 15,000원에서 30,000원 정도로 일반적인 모텔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아사누마는 이 누마즈시로 오기 전부터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아서 키울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보통 일본에서는 낙태가 특별한 상황에서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성폭행을 당했거나 또는 이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어떤 우려가 있거나 혹은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도저히 출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의사가 이제 동의를 해주는 거죠. 아사누마는 미혼이었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비용이었어요.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 일본에서 낙태를 하는데 최소 한국 돈으로 100에서 한 200만 원 정도가 든대요. 아사누마는 이 돈을 지불할 여력이 없었고 또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 아사누마는 홀로 화장실에서 딸을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계획한 대로 태어난 아이를 담요로 칭칭 감싼 후에 그냥 가방에 넣어버려요. 그렇게 아이는 세상에 빛조차 보지 못한 채 그 가방 속에서 질식사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된 거죠. 그러다 사건 당일인 5월 27일 자정입니다. 아사누마는 타카미와 함께 해변을 찾아왔고요. 나뭇가지를 주워서 불을 피우더니 그 불꽃에 아이 시신을 던져 넣은 거예요. 체포된 그녀는 자신의 죄를 순순히 자백했고 그렇게 빠르게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예상치 못한 소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이는 아사누마 쟤가 거액을 떼먹고 도망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쟤가 애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꾼이다 막 제보가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사누마의 정체가 조금씩 밝혀지는데 알고 보니까 그녀는 사건이 발생한 이 누마즈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했대요. 제대로 된 애정이나 보살핌을 좀 받을 수 없었는데 그렇게 성장하면서 가출을 반복하던 중 다행히도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어른을 만나게 돼요. 그녀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한 부부가 아사누마에게 제안을 한 거죠. 네가 혼자 살 수 있는 돈이 모여질 때까지 편하게 우리 집에서 지내. 우리가 방 한 칸 내줄게. 이렇게요. 너무 좀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그렇게 이들 가족과 함께 지내던 아사누마가 얼마 후 이 집 아들과 눈이 맞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겨요. 근데 결국에는 좀 너네 너무 둘이 살림을 합치기엔 좀 이르지 않냐 라는 부모의 반대가 있었겠지만 그걸 무릅쓰고 아사누마가 19살 때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얼마 후엔 예쁜 딸이 태어났고요. 이제 남편도 있고 또 자기를 아껴주는 시부모가 있으니까 정착을 해서 잘 살면 좋을 텐데 아사누마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남편은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열심히 돈을 벌어오는데 아사누마가 그걸 다 펑펑 써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시부모님의 물건에 손을 댑니다. 금품을 훔치고 비상금에 막 자기 혼자 가져가서 써요. 게다가 신분증을 도용해서 카드 대출을 받고요. 열받죠. 아니 그럼 돈을 그렇게 훔쳐가지고 어디다 썼냐? 고스란히 호스트바와 다른 남자들과 데이트하는 데 썼더라고요. 아사누마라는 사람이요. 그야말로 남자에 미쳐 있었어요.
불륜을 밥 먹듯이 저질렀고 결국 참다 못한 남편은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죠. 딸은 시부모들이 맡아서 키우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녀가 지인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남편이 폭력을 행사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도망친 거다. 내가 경제력이 없다 보니 딸의 양육권까지 빼앗겼다. 이렇게 막 거짓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한테 200만 원만 있으면 내 딸을 데려올 수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런 방식으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죠.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잠자리를 즐기던 여러 남자들이 있었는데 워낙 이 여자가 평소에 돈도 물쓰듯이 썼고 그러다 보니 뭐 그래 200만 원 정도는 금방 갚겠지. 동시에 좀 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동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들 다 아사노마한테 이용당했어요. 막상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되자 연락 두절.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 돈 떼먹었고요. 심지어 이게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니까 참다 못한 피해자들끼리 서로 연락해서 만나더니 눈에 쌍심지를 켜고 아사누마를 추격하기 시작했죠. 뭐 본가며 전 시댁까지 가서 우리가 못 받은 돈이 있다 말했지만 오히려 뭐 완전히 아사누마한테 당했다는 것만 확실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포위망이 좁혀오던 2021년 아사누마는 돌연 오사카로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근데 뭐 오사카에 와서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남바의 호스트 클럽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고요. 오죽하면 그 인근에서 호스트 광인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죠. 근데요, 그 호스트바를 다니긴 하는데 돈을 제대로 지불하지도 않아요. 실컷 놀고서 외상 달아놉니다. 아, 내일 또 올 건데 그때 한꺼번에 내겠다. 그리고 이제 정작 정말 돈을 내야 될 때는 잠적하기를 반복했고요. 그렇게 피해본 점포가 20곳이 넘어요. 그리고 그 총액은 2달 만에 하나로 3천만 원 수준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호스트들 사이에서도 저 여자랑 절대 엮이면 안 돼.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피해자의 실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호스트 B씨는 소위 일본의 헌팅포차 같은 술집에서 아사누마를 처음 만났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개념인데 일본에 아이세키야라는 곳이 있대요. 그 아이세키라는 단어가 합석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술집에 들어가면 직원이 알아서 남녀 수에 맞게 이제 서로 합석할 수 있게 테이블을 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성을 만날 목적으로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을 누가 지불하냐? 여성은 대부분 공짜고요. 남자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전부 계산을 하는데 뭐 그렇다 보니 술을 좀 공짜로 먹으려는 여성들이 자주 방문하기도 하죠. 어쨌든 호스트 B씨가 여기서 아사누마를 알게 됐고요. 연락을 하다가 얼마 후 손님으로 아사누마가 오게 돼요. B씨는 얼마나 좋아요. 자기한테 돈 쓰러 손님으로 와주니까. 그렇게 술 마시고 또 데이트도 하고 점점 두 사람의 관계가 발전하더니 어느새 아사누마는 아직 그 업계의 초보였던 B씨의 가장 큰 고객이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상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아사누마와 함께 할수록 상황이 좀 묘하다는 걸 느낍니다. 이게 뭐였냐면 호스트 업계에 불문율이 있다고 해요. 함께 있는 여성 손님에게 다른 직원이 결코 말을 걸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암묵적으로 서로의 고객을 뺏지 말자, 상도덕 지키자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사누마가 손님으로 와서 이제 막 술 마시고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이상하게 다른 호스트들이 그냥 좀 무례하게 이 룰을 어기고 막 같이 앉기도 하고 말을 거는 거예요. 심지어 대화 끝나고 조심하라고 충고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다들 그녀의 전적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날이 갈수록 이제 아사누마 외상 많아지고 B씨의 호스트바에 달아놓은 외상금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참다 못한 B씨가 그녀한테 미납금 서류를 작성하게 합니다. 여태껏 갚아라 했는데 안 갚았으니까 아예 이제 서류를 쓰게 한 거죠. 그래서 네 집 주소, 직장 주소 다 여기다 써. 그 다음에 위치 추적이 가능한 핸드폰까지 개통해서 아사누마한테 건네요. 그러니까 이건 도망칠 경우에 추적을 할 생각이었죠. 아사누마는 순순히 협조했습니다. 그리고 걱정 마라. 내가 금방 다 돈 갚는다. 하지만 그녀는 곧이어 종적을 감춰버립니다.
서류에 적혀 있는 집 주소 같지만 이미 이사 갔고요. 심지어 뭐 그 월세도 몇 달 밀렸더라고요. 직장에도 전화를 해봤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여자요? 꼴랑 3개월 일하고 그만뒀어요. 그것도 오래전에. 아니 매일 이렇게 호스트들이 우리한테 연락 오는데 나 미치겠네. 결국 아사누마가 그 B씨 호스트바에 달아놓은 외상은 담당자였던 B씨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성 피해자도 있었죠. 지난 2022년 4월인데 여성 P씨가 SNS에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아사누마가 보낸 건데 뜬금없이 내가 너 지난번에 그 남바 호스트바에서 마주친 적이 있다.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렇게 접근을 한 거죠. 근데 마침 P씨도 좀 같이 호스트바에 다닐 친구가 필요했대요. 그래서 둘이 빠르게 가까워졌는데 그리고 나서 2주간 막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P씨가 좀 오사카 외곽에 살고 있었는데 놀다가 막차를 놓친 거예요. 이때 아사누마가 너무 친절하게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한 거죠. 그렇게 몇 번을 이 집에서 잤는데 그럴 때마다 다음 날이면 현금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뭐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10만 원 정도 가요. 뭐 처음에는 내가 뭐 착각했나 싶었는데 이게 몇 번이나 반복되니까 의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P씨가 일부러 취한 척, 그래서 먼저 잠든 척 눈을 감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동태를 살폈어요. 그랬더니 예상대로 아사누마가 슬며시 그녀 가방에 손을 넣더니 지갑을 탁 꺼내가는 거예요. 이때 P씨가 눈을 부릅뜨고 일어났죠. 그리고 가방 가지고 일단 화장실로 갑니다. 다행히 이날은 뭐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사실 이러면 뭐 친구고 뭐고 관계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P씨가 그렇게 하질 못해요. 그녀 딴에는 외로웠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이후 두 사람은 쭉 만남을 지속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사누마가 야, 내가 원조 교제로 만난 남자가 있는데 너랑 나랑 그 집 가서 돈 훔쳐가지고 같이 도망가자. 어때? 이런 제안을 서슴지 않게 합니다. 이건 완전히 범죄고 선 넘은 거잖아요. 결국 이 일로 P씨는 그녀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앞서 사건 현장에 같이 있던 타카미는 도대체 어떻게 얽힌 걸까요? 두 사람 동안 남바의 호스트바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잘 맞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사누마는 이런 남자와 밤문화에 미쳐 있었잖아요. 돈이 없어도 매일 호스트바를 찾아가고요. 동시에 타카미는 아직 초보 호스트였는데요. 그 초보한테 중요한 건 지명을 많이 받는 거래요. 그 여자들이 자기한테 꼭 돈을 쓰지 않아도 일단 자주 찾아지는 호스트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 이유는 호스트바에서 랭킹이 상승하면 VIP 고객을 유치할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을 써서라도 투자금이라고 생각하고 아사누마한테 술을 대접하고 그녀가 자기를 계속 지목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걸 얼마나 할 수 있냐고요. 머지않아 타카미는 빈털터리가 됐는데 그래도 이제 지명도 올라갔으니까 VIP 좀 고객 받아서 돈을 벌려고 했어요. 근데 돌연 아사누마가 이 타카미를 독점하려는 듯 영업을 방해합니다. 가서 돈도 안 내고 가가지고 타카미만 불러오라는 거예요. 미쳐버리죠. 근데 타카미는 이 와중에도 그녀를 안쓰럽게 생각했는지 그냥 시킨 대로 해요. 이 커플 사이에는 뭔가 손님과 호스트 그 이상의 돈독한 뭔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던 동료들이 너 이러다 거지 된다. 아사누마 너한테 잘라내라 했지만 타카미는 끝까지 그녀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2022년 8월 타카미는 밀린 외상값을 감당하지 못했고 호스트바에서 퇴출돼요. 그때쯤 아사누마 또한 몰려드는 빚 독촉으로 더 이상 오사카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 후 두 사람은 도망치듯 아사누마의 고향인 누마즈시로 오게 된 거죠. 현금 없어서 넷카페를 막 전전했는데 넷카페도 돈은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아사누마가 결제를 하려고 내민 핸드폰이 뭐였냐? 앞서 그녀에게 당한 호스트 B씨의 것이었습니다. 그 위치 추적하려고 준 핸드폰이요.
그 아사누마는 그걸로 결제를 해가지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던 거죠. 동시에 어라? 누마 아저씨에서 결제 내역이 떴네? 이걸 확인한 B씨가 얘 잡으러 가야겠다 하려던 그때 뉴스에서 사건을 접했습니다. 해변에서 아이를 태운 매정한 엄마. 이걸 본 B씨는 제발 자신이 그 아이의 친부가 아니길 기도했죠. 사실 아사누마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안 직후부터 이걸 핑계로 여러 남자들한테 돈을 뜯어낼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SNS에다가 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면서 임신 사실을 알린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친부로 의심되는 남성들 몇몇 이름이 떠오르긴 했는데, 아니 그럼 뭐해? 이미 이들한테 거액의 빚을 지고 있어서 이제 연락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성 친구 D씨한테 연락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임신을 했어. 회사에서 곧 출산 축하금이 나올 건데 그럼 내가 바로 갚을 수 있거든? 돈 좀 빌려줄래? 거짓말에 거짓말이죠. 그렇게 돈 빌리고 나서 사건 일주일 전 5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인데 그때 아사누마가 문자 한 통을 보내요. 유유, 내 아이가 잘못됐어. 이 문자 한 통을 끝으로 그냥 잠수를 타버렸죠. 우정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아사누마의 인생은 막장 그 자체였습니다. 2023년 11월 아사누마의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변호사는 그녀의 불우한 어린 시절을 언급하면서 워낙 불안정한 사람이다. 사리 분별을 못한 것뿐이니 선처를 바란다 라고 호소합니다. 반면에 검찰은 아사누마의 범행은 명백한 사리를 가지고 있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변호사 쪽 주장을 더 중요하게 들어줘요. 그녀가 출산 스트레스로 인해 충동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아사누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죠.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징역 5년. 해변에서 아이 시신을 그렇게 태웠는데. 그리고 끝까지 아이의 친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타카미는 사체 유기 및 손괴 그리고 살인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소 단계로 최종 선고는 내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일본 내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대부분 와 아사누마 얘 진짜 너무 나쁘다. 악행의 혀를 내둘렀죠. 아니 이 범행 자체가 너무 좀 섬뜩하잖아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인데. 그래서 그 재판 과정에서 과연 불안정한 정신 상태였다라는 말로 그녀의 이 범죄를 이해해 줄 수 있나? 라는 데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사누마는 2028년 29살의 나이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그녀의 범행에 비해 너무도 가벼운 형량이었기 때문에 과연 그 짧은 형기를 마치고 돌아온 그녀가 반성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어쩌면요, 다시 몇 년 후에 그녀가 희대의 거짓말쟁이, 희대의 사기꾼, 희대의 살인마로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9년 일본 이바라키현 한 병원에 손을 다친 남성이 치료를 받기 위해 들어옵니다. 그는 당시 24살이던 고마츠였죠.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실수로 손을 망치로 내리친 겁니다. 사실 이 고마츠란 사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울과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계속 이렇게 살 수 없다 싶어서 이바라키현에 이사를 왔고요. 또 얼마 전부터 막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한 참이었죠. 그날 고마츠는 외과 치료를 다 받고 돌아가던 중 실수로 휴대폰을 떨어뜨리게 돼요. 이때 누군가 저기요 핸드폰 떨어졌어요 하면서 폰을 주워줬는데요. 그게 바로 아내와의 운명적인 만남이었죠. 병원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던 메구미 씨. 그녀는 휴대폰을 건네주면서 동시에 이 남성이 입고 있던 토목 작업복에 시선을 두게 돼요. 거기에 유명 만화 드래곤볼의 무늬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이때 하는 말이 어머 드래곤볼 저도 좋아하는데. 그렇게 둘은 가벼운 대화를 나눴고
곧이어 동갑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고마츠가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친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동갑내기 여성을 알게 된 게 매우 설렜죠. 그는 메구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 건넸고요. 그날 밤 연락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구끼리의 문자나 연락 정도였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인데 고마츠는 평소처럼 메구미와 통화를 하던 중 문득 수화기 너머로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엄마, 이거 줘! 아이가 있어요. 다름 아닌 메구미의 3살 난 딸이었죠. 그렇게 덩달아 알게 된 사실은 메구미가 1년 전부터 남편과 별거를 하는 중이었고 최근 이혼을 한 후 3살 된 딸을 혼자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이 솔직하게 이런 가정사까지 털어놓으면서 더욱더 돈독한 사이가 돼요. 그리고 만난 지 2개월 만에 동거를 시작하는데 이 또한 순조로웠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 부부가 되었죠. 결혼 1년 만인 2010년 8월 둘 사이에선 소중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고마츠는 너무 행복했어요.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마츠가 운전을 하던 중 속도 위반에 걸린 겁니다. 사실 이건 불행이라기보단 법을 어긴 본인이 스스로 자초한 상황인 거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남자가 이미 4년 전에 무면허 운전, 게다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 또다시 속도 위반 플러스 무면허 운전까지 적발된 상황. 이러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죠. 결국 그는 체포되었고 아내와 자식들 홀로 둔 채 그대로 감옥에 수감돼요. 4개월 뒤에 출소를 하긴 했지만 이미 다니던 회사에서는 잘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출소를 했지만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 보니 선뜻 받아주는 회사가 없어요.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고 이렇다 보니 집안의 가세는 점점 기울어져 갑니다. 또 이 와중에 고마츠와 메구미 사이에서 또 다른 아들 한 명이 태어나고 그러다 2014년 5월에 쌍둥이까지 태어나요. 아니 그럼 지금 도대체 몇 명이냐? 부부 2명에 메구미 딸, 첫째, 둘째 아들 또 쌍둥이까지 무려 7명의 대가족이 되어버린 거죠. 엄마 메구미는 완전히 육아에 집중해야 했고요. 고마츠는 이들을 모두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력서를 계속 돌립니다. 다행히 운 좋게도 택배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었죠. 한편 메구미 또한 치과에서 조무사로 일을 하면서 직업을 구하게 돼요. 이렇게 양쪽이 맞벌이로 하면서 생활은 점차 안정되는 듯 했죠. 하지만 2016년 6월 막내 쌍둥이들이 한 2살쯤 됐을 무렵인데 고마츠가 회사에서 트러블을 참지 못하고 결국 일을 때려치고 맙니다. 동시에 메구미도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서 실직 상태가 됐고요. 지금 둘 다 직업이 없어요. 가족은 또다시 위기에 빠졌는데 특히나 이때 메구미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사실 남편 고마츠의 가장 큰 단점, 이게 너무도 치명적이었던 거예요. 일단 그는 참을성이 없어요. 회사에서 조금이라도 하기 싫은 일을 시키거나 또 문제가 생기면 아이씨 나 회사 그만 다닐래 하면서 때려쳐요. 그게 이미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었죠. 애가 지금 5인데 너무 무책임한 남편입니다. 반면에 메구미는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고 끝내는 단란주점에서 알바를 시작합니다. 남편 노발대발하면서 반대했지만 아니 그럼 당장 우리가 뭐로 먹고 사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방도가 없어요. 곧이어 고마츠도 자동차 유리 매장에서 일을 시작하거든요. 남편이 직업을 잡긴 했죠. 근데 7가족, 애들은 계속 커가고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메구미는 단란주점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메구미의 퇴근 시간은 보통 밤 12시에서 새벽 1시 사이예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아내가 이걸 훌쩍 넘기더니 새벽 3시, 새벽 4시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너 왜 자꾸 늦게 들어오냐 물어보니까
가게에 같이 일하는 여자애들이 뭐 고민이 있다고 해서 그거 들어주다 보니까 늦었어. 라고 답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늦게 퇴근하는 아내의 손에 못 보던 물건들이 하나씩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선물인 것 같은데 아내는 손님들이 준 거라고 둘러댔고요. 9월 30일. 이날은 아이들의 운동회가 있던 날입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다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냈어요. 운동회도 참여하고 줄다리기도 하고. 그렇게 운동회가 끝나고 부부가 먼저 차에 타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애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내 메구미가 여보 내가 갔다 올게 애들한테 데려올게 하면서 자리를 떴는데 바로 이때 남편의 눈에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죠. 바로 아내가 두고 간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열었고 그렇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맙니다. 보니까 아내가 어떤 낯선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쭉 나왔어요. 이 둘 사이의 대화는 다정했고 누가 봐도 연인 간의 문자 내용입니다. 잠시 후에 메구미가 아이들 데리고 돌아왔는데 이때 남편 고마츠가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따져 물어요. 너 지금 이 메시지 뭐냐? 근데 이때 아내의 반응이 뜻밖이었죠. 자기가 저지른 불륜을 부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말합니다.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 며칠 후인 10월 2일 고마츠는 상대 남성의 신상을 캐냈고요. 그의 아파트 앞에서 잠복을 시도합니다. 얼마 후 집으로 들어오려는 그 남성을 가로막고서 내가 메구미 남편이다. 우리 대화 좀 하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때 남성의 반응이 아내와 비슷합니다. 저희가 아직 신체적인 관계를 가질 만큼 깊은 사이는 아니다. 근데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메구미가 당신과 헤어지고 싶어 하는데 이제 좀 놔줘라. 아니 자기는 이제 불륜남 혼줄 내주려고 왔는데 이 남자가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막 치부를 들춰내고요. 거기에 기가 눌렸는지 고마츠가 물러서게 되죠. 집으로 돌아온 그는 다시 한번 아내를 설득해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혼 신고서를 건넸죠. 이미 아내가 채울 칸은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구미는 마음을 정리한 거예요.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라는 생각에 그는 결국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날 새벽 늦게까지 두 사람은 앞으로 양육비는 어떻게 할 거냐, 거처는 어떻게 할 거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0월 4일 아침 고마츠는 일찌감치 차를 몰고 향한 곳은 가까운 바닷가였습니다. 근처 호텔을 잡더니 출장 마사지사를 불러서 좀 즐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빠칭코장에 들어가더니 게임을 즐깁니다. 잡생각을 없애려고 했다는데 여전히 마음이 심란했죠. 그러다 그는 대로변을 걷다가 눈에 보이는 큰 마트에 들어갑니다. 앞에 서서 잠시 고민을 하더니 그날 고마츠는 밧줄과 함께 주방용 칼을 구매합니다. 그가 다시 집에 돌아간 시각은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이날 메구미는 저녁으로 야키우동을 준비했어요. 평소 고마츠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였죠. 7명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엄마가 해준 야키우동을 막 맛있게 먹고 있는데 고마츠가 돌연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다시는 이 7명이 갖는 시간이 없겠지라는 슬픈 생각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이때 애들도 아빠 왜 울어? 라고 물었는데요. 아이들이 오히려 막 아빠를 달래줘요. 어쨌든 그렇게 식사가 끝이 납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아내와 한방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온 가족이 함께 보내는 마지막 날이어서인 듯해요. 왜냐하면 다음 날 고마츠가 나가기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고마츠는 이미 아이들의 선물을 사서 아까 식사 전에 다 나눠줬어요. 그날 정말 저녁 시간대는 아이들 신나하면서 웃음소리가 넘쳐났죠. 식사 후에 애들 목욕까지 다 시켜주고 아내와 잠자리에 누운 건데요.
그는 쉽게 잠에 들진 못했습니다. 이 집이 아내 메구미 명의라서 아내와 아이들한테 집을 주고 자기는 짐을 싸서 내일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던 중 문득 고마츠는 이 모든 게 너무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바람핀 건 메구미인데 왜 내가 나가야 하지? 그렇다가도 사실 이 이혼의 기여가 더 큰 건 자기라는 것도 알고 있죠.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성격 다혈질이죠. 툭하면 회사 그만두죠. 그렇다고 이 5명이나 되는 애들을 자기가 양육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손찌검을 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마츠는 그러한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기보다는 그저 가족이 없어진다. 나는 이제 혼자다. 나는 억울하다. 라는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그게 꼬리를 물다 보니 내가 이 집을 나가면 이제 그놈이 여기에 들어와서 사는 건가? 이 생각이 들자 화가 치밀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전날 사둔 흉기가 떠올랐죠. 새벽 4시 39분, 고마츠는 곤히 자고 있는 아내 메구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식칼이 쥐어져 있었어요. 고마츠가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가족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는다. 어차피 가족을 죽이고 나면 누군가에게 빼앗기지도 않는다. 라는 너무도 위험하고 한심한 논리였죠. 그 첫 대상은 아내입니다. 자다가 공격을 당한 메구미는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했고요. 다음으로는 11살 첫째 딸, 7살 둘째 아들, 5살 셋째 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살 된 쌍둥이들까지 누워있는 아이들을 차례로 공격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이 한 명이 깨어납니다. 아빠 왜 그래요?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고마츠에게 부성애란 완전 싹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는 매정하게도 아빠를 부르는 그 아이까지 모두 살해합니다. 잠시 후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고마츠는 이곳저곳에 휘발유를 뿌렸고 또 거기서 자신도 삶의 마지막을 맞을 생각이었어요. 라이터를 떨어뜨리면서 빠르게 휘발유에 불이 붙어가는데 막 활활 타올랐죠. 그러면서 고마츠의 옷자락에도 불이 붙게 돼요. 그때 순간 뜨거워! 고마츠는 살고 싶어졌습니다. 불이 너무 뜨거워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왜 죽어야 하지? 그는 반사적으로 불이 붙은 옷을 벗어 던지고 바로 집 밖으로 나와서 인근 공원으로 달려갑니다. 2017년 10월 6일 새벽 5시. 이바라키현에 있는 이 아파트 화재 현장은 다행히도 40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선 무려 6명의 일가족 시신이 발견됐죠. 33살의 메구미와 그녀의 5 아이들. 이들은 모두 같은 다다미방에서 일렬로 누운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나마 11살 큰딸은 희미하게 숨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숨을 거뒀죠. 경찰은 감지했습니다. 이게 단순 화재가 절대 아니에요. 일단 메구미와 큰딸, 첫째, 둘째 아들에게서 자상으로 인한 폐동맥 손상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 경찰도 누군가 이 가족 살해하고 방화 저지르고 도망친 거라고 추정할 수 있었죠. 다행히 그 검거도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같은 날 새벽 6시 경찰서에 한 남성이 주춤거리면서 등장해요. 옷 곳곳은 불길에 그을려 있었고 몸에 탄내가 진동했죠. 그의 정체는 33살의 고마츠 히로부미. 참사를 당한 이 일가족 중 현장에 없던 단 한 명이자 그 집의 가장입니다. 그는 자신이 일가족 6명을 모두 몰살하고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어요. 고마츠가 말하길 집에 불 내고 도주를 한 후에 뒤늦게 후회감이 몰려와서 공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글쎄요. 옷에 불이 붙어서 그렇게 급하게 도망친 아버지가 할 말이라서 그렇게 믿기는 좀 힘들어 보이네요. 사건이 벌어진 후 지인들에 따르면 메구미는 생전 남편의 무능력함에 대해 자주 고민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직업은 고사하고 거짓말,
반복적으로 했대요. 거기에 지치고 또 툭하면 아내 돈을 받아가서 도박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남편과 제발 헤어지고 싶어 하던 그런 아내였는데 결국 되돌아온 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었죠. 같은 해 6월 재판대에 오른 고마치에게 자비란 없었습니다. 6명의 생명을 빼앗은 대가로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죠. 그런데 또 여기서 판결에 불복합니다. 항소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죽기 싫은가 보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오늘 스토리를 쭉 들어보면 아내의 불륜이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배신당한 그 분노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 모든 것 또한 내가 자신이 초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나 봐요. 어쩌면 이 사람은 애초에 이런 대가족을 가질 자격조차 없는 사람처럼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아니 애들은 무슨 죄냐고요. 여러분, 오늘 스토리는 사실 고마츠의 옥중수기를 토대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건 전에 그가 어떤 심정이었는지가 좀 더 평소보다 자세히 묘사되어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마츠의 입장에 완전히 동요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론은 하나, 당신의 살인에 그 어떤 것도 변명이 될 순 없겠죠. 고마츠는 그저 일가족을 살해한 매정한 아버지다 라는 사실에 변함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